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온이 갑자기 영하권 강추위로 얼어붙었습니다. 한파추위입니다.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들 평소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두텁게 입고 나오셔야 할 것 같은 강추위입니다. 다시 한번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른바 권력형 비리 의혹이 또 하나 불거졌습니다. 우리들 병원 대출 의혹입니다. 야당에서는 권력형 대출 비리 의혹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 우리들 병원 대출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게다가 이번엔 우리들 병원 의혹도 오늘 조간신문에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현재 권력형 실세 이름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일단 정책 뉴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연구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의 경우에 주 52시간 제도를 최대 3개월간 예외해주기로 허용을 했습니다. 정부가 연장 근로 완화 등의 대책을 발표한 건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주 52시간 근로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도 결정됐습니다. 재계에서는 일단 이번 정부의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더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확대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4+1 예산안 통과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567억, 민주평화당 황종은 276억, 역시 민평당 조배숙 의원은 56억. 자, 지역구의 예산을 이렇게 챙겼다. 라고 조선일보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4+1 예산안에 참여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넉넉하게 챙겼다라는 건데, 그런데 저는 꼭 그렇다고도 볼 수 없는 게 김재원 의원, 한국당의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구의 예산 넉넉하게 가져가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 이제 예산안은 어쨌든 통과가 됐으니까 국회에 정말로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 이 4+1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공수처와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여당이 주도해서 한국당을 배제하고 밀어붙이려 한다라는 게 지금 국회의 쟁점이라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식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회 로비를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점거 중인 상황입니다. 농성 중인 상황입니다.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어서 여야 간에 다시 한번 큰 충돌이 연말에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일촉즉발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 동창리에 지하철 철도역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타는 철도는 아니고요. 미사일이 오고 가는 철도입니다. 문제는 ICBM 포착이 힘들어졌다는 것.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가 동창리 발사장인데 동창리 발사장까지 철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거 위성에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철로가 뚝 끊겨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하역 입구입니다. 자, 이제 미사일을 산음동에서 조립해서 동창리까지 철도를 타고 싣고 오는데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옮기는지 미국의 위성으로도 보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지 미국의 눈을 피해서 미사일을 발사대까지 옮길 수 있다는 의미, 그게 지금 완공됐다는 것. 안 그래도 북미 간에 미사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하철역까지 더욱더 우리가 보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원주 두 곳과 부평 동두천까지 미군 기지 4곳을 즉시 대한민국에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이슈는요, 오염 정화비입니다.
다이옥신의 토지가 오염돼 있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죠. 남은 3곳과 4곳 미군 기지 토지에서도 아직 어떨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환경평가도 해봐야겠고요. 이 오염 정화비가 막대하게 발생할 것으로 한겨레 신문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고스란히 한국 정부가 떠안을 판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 기지도 반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자, 베트남 분위기 한번 보시죠. 사진으로 오늘 얘기 다 끝납니다. 자, 호치민 주석의 사진과 그 위에 베트남 국기와 대한민국 태극기도 같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태극기가 좀 낯설다 보니까 태극기가 위아래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박항서 감독을 연호하면서 베트남이 하나가 됐는데 그 중심에 태극기가 등장했다? 대한민국이 등장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이 박항서 감독 도로 데려갈까봐 걱정이다.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베트남 국민들이 원할 때까지 박항서 감독 거기서 충분하게 지도하실 겁니다. 자꾸만 드는 생각인데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서 큰 꿈 한번 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제지 한번 보시죠.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자, 핀란드의 34살 여성 총리와 함께 이번에 내정된 여성 장관의 모습입니다. 여풍당당이라는 제목이 어울리죠. 이분이 바로 이번에 34살 총리에 오르신 핀란드 총리고요. 나머지가 이번에 내정된 여성 장관. 무려 여성 장관이 12명입니다. 야, 핀란드 보기 좋네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로 새로운 게스트 한분 모셨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과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에서 말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병윤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저희가 3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10억입니다. 여러분 집값 좀 오르셨습니까? 아파트값 좀 한 10억 정도 오르셨죠? 옆에서 허은하 소장님 웃으시는데 누가 아파트값이 올랐을까요? 청와대에 계신 여러분이 올랐다고 합니다. 정실련이 지적한 내용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뇌관입니다. 뇌관. 현 정부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비리 의혹이 또 하나 불거졌습니다. 전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자, 두 번째 이슈였고요. 세 번째는 또 농성. 국회가 또 얼어붙었습니다. 예산안 통과는 시작이 불가합니다. 공수처와 선거제도가 정말로 남아있습니다. 13일, 12일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일촉즉발. 잠시 후에 국회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은 아파트값 좀 많이 오르셨습니까? 아니면 좀 떨어지셨습니까? 집값 떨어지신 분한테는 이 뉴스가 상당히 좀 가슴 아픈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젊은 부부들, 집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씁쓸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장하선도 김수현도 10억씩 집이 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돼 있다.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참모들의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는 해결된 모양입니다. 일단 누구누구가 얼마나 올랐는지 함께 보시죠. 자, 이 내용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 발표한 지적한 내용입니다. 10억 이상 껑충,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대박. 가장 많이 부동산가, 집값 오른 1위부터 5위까지 뽑아봤습니다. 경실련이. 자, 1위 주현 중소벤처 비서관 13억 8천만 원이 집값이 올랐어요. 2위 연현호 국정홍보비서관 11억 3천만 원이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3위 김조원 민정수석 11억이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자, 강남 살 필요 없다. 모든 국민이 강남 살 필요 없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안다. 라는 발언했던 장하선 전 정치실장 10억 6천만 원 집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강남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김수현 전 정책실장, 이번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는 10억 4천만 원이 올라서 김수현 실장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총설계자도 집값 증가 베스트 5위 안에 꼽혔습니다. 10억씩 다들 올랐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던 문 정부의 관계자들만 집값이 올랐다는 거죠. 경실련 최근 3년 새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 65명의 부동산을 조사를 했는데 평균 3억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40% 가까이 평균치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10억씩 오른 분들 5분 보셨고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부동산 상승폭이 25억 4천만 원. 와, 10억 원 오른 사람도 무려 6명이나 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켰다고 자화자찬한 당사자들이 시세 차익을 가져간 것이 드러난 건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경실련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 야, 경실련 표현 보세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번에 10억 6천만 원이 올랐던 분의 바로 얼마 전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강남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왔을 테니까. 자, 장 실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 집값이 얼마 올랐다? 이거 10억 6천만 원 올랐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도현 박사님. 뭐 사실은 젊은 부부의 애 셋까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집 문제가 사실은 저희 또래에서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히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거는 10년을 일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네. 부동산 정책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자평했던 현 정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의 부동산 가격을 보니까 씁쓸하네요. 네, 10억이면은 우리 같은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해서 1년에 2천만 원을 저축해야 되면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해야 됩니까? 아유, 그것도 힘들어요. 한 달에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 1년에 2천만 원을 저축하고요. 애세 키우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거리를 얼마나 가져가든지 간에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교육비 등으로 나가는 비용이 워낙이나 크기 때문에 이 비용을 2천만 원씩 몇 년을 저축하게 되면은 바로 이 10억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50년을 저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50년. 예. 경신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면 그 비용을 가서 많이 지출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제적 효과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명쾌한 논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들 집값이 지금 많게는 10억씩 뛰게 되면 어떻게 서민들이 이렇게 조금 두터진 주머니는 아무런 문제가 이거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게 되는 이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아라 라고 하는 정책을 얘기했는데 지금 경실련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한 채만 가지고 집값이 오른 사람들도 있는데 다주택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어쩐지 집이 여러 채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죠. 여기 보면 3주택 이상인 사람이 65명 중에 18명인데요. 예. 무려 3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분들은 청와대에 계신 분들인데 대통령의 정책을 왜 안 따르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정책을 안 따르게 된다면 이 정부에 대한 서민들한테는 하라 그러고 우리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정책 실현에 의지가 없다고 국민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여기서 4주택 이상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3주택 이상인 사람은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지금이 더 올랐다는 이 자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값을 잔뜩 올려놓게 됐던 장본인들이 청와대에 있는 건데 예.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부동산 값 잡겠다고 하는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양가 상한제 내놓고 있는 정책들마다 이렇게 소득 재산에 대한 양극화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건지 한마디 말이 없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 격이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동산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자, 허나 소장님,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됐다, 자신 있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말씀과 청와대 이 고위 관계자들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너무나도 배치돼요. 안정화돼 있는 게 한 13억씩 올랐어요. 13억, 11억, 11억, 10억, 10억 4천. 안정화돼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면서 저희는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소통을 하고 계실까라는 걱정이 들고 그 소통을 누구와 하고 있을까? 그리고 소통의 그 내용들을 정말 제대로 받고 계시는 걸까라는 국민의 걱정을 지금 주게 하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전국을 다 따지면 집값이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서울만 올랐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저희 여의도도 집이 좀 올랐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감사함보다는 여러 가지 또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사 갈 생각이 없고 우선 또 이사를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다른 데도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저희 집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데가 많으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유세는 더 많이 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삼모상가 집값은 올랐으니 뭔가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진짜로 소비할 수 없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시키실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집 예. 팔라고 하면 더 집 사야 되고. 네, 분명히 한 채여야 된다고 했는데 두 채 샀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강남 이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지금 교육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든 비집고 강남 네, 가야 된다. 어떻게든 강남 가야 되는 그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전세값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만 믿고 진심으로 믿고 따르려고 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집 팔았던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좀 억울한 시점이 아닌가. 예. 그리고 또한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경실련은 이 자료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집값, 땅값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해명도 오늘 나왔습니다. 청와대 입장입니다. 얼토당토 않다. 발끈했어요. 참모 중에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있겠지만 줄거나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소수를 일반화하지 말기를 이라며 발끈을 했습니다. 김원규 변호사님, 일단 청와대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쁘다라는 반응이에요. 얼토당토 안 하다.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른 건 사실이지만 지금 상위 10명을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 좀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경실련은 이제 전현직 1급 이상 공직자를 전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일부 사례로 일반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좀 팩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아까 상위 3명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 보면 2008년 1월까지는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청와대에 있기 전에 2017년부터 계속 확인을 했는데 초기 2년 동안은 전현직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예. 또 경실련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시는 게 공시가격 조작으로 공직 재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청와대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들에 대해서 모두 다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근데 과연 지금 공시지가를 지금 올리는 게 이게 반드시 좀 필요한 건지 지금 정부가 점차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 시가하고 맞춰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치 이제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집만 공시지가를 낮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경실련이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팩트 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경실련은 이렇게 재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측 입장입니다. 재산 공개 대상인 대통령 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전수를 대상으로 한 분석인데 청와대의 반응은 납득하기 어렵다. 평균이 다 올랐다. 라고 경실련은 재반박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 공식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라. 사실은 최근에 김의겸 전 대변인 사건이 저는 생각나는데 이번에 다시 총선 출마하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집값 결국 몇 개월 만에 한 8억 8천만 원이 올라서 흑석 김의겸 선생이다. 한 부동산 카페에서는 뭐 이런 닉네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 정부에서는 우리 잘못한 거 없다. 네, 그러니까 그게 김의겸 대변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다 그랬구나. 그러니 그들의 머리와 손과 여기서 과연 우리 서민들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문제인식 자체를 상당히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필요한 거는 이거 소수의 거를 전체로 하지 말라라는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경실련의 분석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버리면 앞으로도 우리는 부동산 정책 이렇게 쭉 가고 우리는 계속 부자 될 거야 이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속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참모들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지난달에 하실 때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전국적으로 하락해서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도록 잘못 보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인식이 바로 돼야지 정책이 바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명하시지 말고 이번 자료에 대해서 경청하고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양정철은 비굴하다. 대통령은 괘씸하다.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우리들 병원의 이른바 권력형 대출 의혹 문제를 제기했던 사업가 신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문 대통령을 향해서 괘씸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는 비굴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우리들 병원 사건이 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부터 좀 함께 CG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들 병원 사건이란 권력형 대출 비리 의혹 우리들 병원 사건이란 사업가 신 씨, 우리들 병원 이상호 회장의 1,400원대 특혜 대출로 피해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위해서 여건이 무리하게 나섰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호 우리들 병원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 알려져 있죠. 노 전 대통령 측근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신 씨가 제기한 세 가지 의혹은요. 이상호 원장이 2012년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도합 2천억 원대의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상호 원장이 대출을 받을 때 이 사업가 신 씨가 동업가로서 260억 원의 연대 보증을 했는데, 연대 보증을 섰는데 은행 측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상호 원장을 연대 보증인에서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신 씨가 이 채무액을 떠안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연대 보증 의혹 문제를 고소하자 검찰이 축소 은폐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대 대출 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여 인사들이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나서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먼저 양재철 민주연구원장. 신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런 문자 보냈다는 거예요. 곧 금감원장 인사나니까 그때 살펴보자. 내가 그 대출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혹은요. 회장님, 청경득이 전화 드릴 것이다. 청경득의 이름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요. 윤육은 윤청경이죠. 윤청경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A은행이 일단은 그 홀딩을 해놓으라고 해놨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물표를 한번 출력물로 작성해봤습니다. 이거 함께 보시죠. 자, 노무현 전 주치의 이상호 원장이 일단은 사업을 상당히 크게 했어요. 신한은행으로부터 260억 원을 대출받는데 거기서 연대 보증을 합니다. 신모 씨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천주교 인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연대 보증을 했어요. 신모 씨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도 사실은 보증을 설 때 저당이 잡혔고 경매까지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이후에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상호 원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는데 260억의 대출을 못 갚았던 원장이 어떻게 산업은행으로부터 그 후에 1,4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사업가 신 씨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원장이 신 씨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보증에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본인이 채무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인 간의 금융거래거든요. 그런데 정권의 실세들이 등장합니다. 양정철 원장, 정재호 의원, 윤총경까지 도와주겠다. 청경도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도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뭔가
등장인물들이 대단합니다. 신 씨는 어제 기자회견까지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괘씸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으로서 금융권에 굉장히 지금 불법 일을 당한 억울한 일이거든요. 양정철이라든가 윤 교수님이라든가 정재호 의원한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주장하지 말고 왜 그분들이 우물쭈물하고 잘 모르겠다는 점 이렇게 피하는지 객관적으로 그런 답은 너무 비굴한 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심을 그대로 말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괘씸하죠.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인 우리들 병원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잘 돼가는지 정도는 물어야 되는 게 양심이 아닌가.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신 씨는요, 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억울한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치인 이상호 회장 같은 경우가 260억 대출 연대보증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대 대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른바 권력형 특혜 대출이다. 신 씨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문 대통령이 그런 데 대한 개인의 그동안에 말하자면 청주도 같은 교도로서 또 아마 대선 때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은근히 기대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사실 일부 무죄 내한 사건에 대해서 물론 안부를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공권력이라는 게 어떤 사인 간의 어떤 대출 관계를 대통령이 하더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청와대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이 문제를 사인의 관계들을 풀 수 있는가, 은행이 하는. 또 그런 것을 풀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검찰과 경찰이 보는 시점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문제가 그렇게 꼬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한편으로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신한은행이 과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260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뭐 법정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개인 한 사람의 산업은행 대출을 정치권 압력이 들었다 하더라도 해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확실히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고. 1,400억 원의 대출. 지금 이제 양정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보니까 윤규견도 그렇고 아마 이제 지금 정재호 의원도 그렇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인연을 닿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재호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에 있었고 국무총리실 정무수석도 했기 때문에 윤청경과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냥 의례적인 관계에서 자꾸 주문이 오니까 답을 한 건지 양정철 원장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은행이나 신한은행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확실하게 이상호 원장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압력을 넣은 건지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인 간의 금융거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사인 간의 금융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등장한 사람들이 현 정권의 실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윤총경도 나왔죠. 윤총경은 조국 민정수석 산하에 있었던 그 승리 사건 때 그 윤총경도 등장을 했고 양정철 원장의 정재호 의원까지 나옵니다. 자, 지금 리포트 하나 보실 텐데 윤총경이 바로 이 사업가 신 씨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를 저희가 고스란히 한번 입수를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죠. 이 뉴스는 권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신모 씨는 지난 2009년 우리들 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처 김수경 씨와 동업하기로 하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잔고를 전부 녹화 건물로 제공하기로 하고 신한은행에서 약 260억 정도 대출을 줬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이 회장이 병원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한은행 대출 빚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여권 친문 인사들이 해결책을 마련해주겠다며 달랬는데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전 총경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째인 지난 2017년 8월 중순쯤 신 씨가 대출 담보로 제공한 빌딩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은행의 도움도 필요한데 해당 행장 연임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도와주겠다고도 합니다. 행장에 건축 조정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건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나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신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곧 금감원장 인사가 나니 그 후에 살펴보도록 하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이 신 씨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고 민간은행 업무에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김정 장관님, 이게 좀 네. 얼핏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복잡한 거 좀 차치하고서 네. 개인 간의 금융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개인 간의 어떤 수사나 재판이나 고소로서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었던 윤 총경이 등장을 하고 지금은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등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은행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는 빌딩 경매도 멈추겠다라고 네. 청와대 소속의 윤 총경은 얘기를 하고 양 원장은 금감원장 교체 얘기까지 얘기해요. 사인 간의 문제에 왜 국가의 공기관의 권력에 있는 청와대와 양정철 원장 같은 분들은 정당한 절차까지 다 이렇게 막으면서 도와주려 했던 거죠. 예, 우리들 병원 관련해서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 가닥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사인간 채무인데 신한은행에 있는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산은으로부터 막대한 특혜성 대출이 있느냐라는 사인 간의 그런 대출과 관련돼서 특혜가 있느냐 아니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연대보증을 쓰신 분이 이게 문제 있다, 나만 당하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거를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축소 은폐하는 데 있어서 소위 여권의 실세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들 병원 문제인데 그 병원이 뭐 대단해서 그렇게 여권 실세들이 관심 가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봐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병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에 변호사 하실 때도 자문 변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상호 대표의 부인이었던 김 회장이 출판사 대표를 하고 있을 때 여름사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저서가 많이 이렇게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는 우리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유명해지고 이제 그 병원이 주목을 받게 되고 완전히 각광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천주교 관련돼서 민주당에 계속 역할을 하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들 병원이 병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약도 있고 리조틀도 있고 생명과학도 있고 그러거든요. 소위 2012년에 문재인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490원대가 한 달 만에 3,000원으로 올랐고요.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올라가지고 각각 이 우리들 병원 병원장이 이상호 씨와 그 부인인 김 회장이 팔아가지고 한 150억 정도씩 차익도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재산을 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들 병원이 꼴 신문 문재인 테마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관계가 돈독한 병원이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 병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신모 씨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자 신모 씨도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같은 편이니까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 병원이 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들 병원 문제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윤유근 총경, 경찰이면서 파견됐는데 버닝썬 사건, 민정수석실 이때도 다 이름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양정철은 누가 봐도 실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신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인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이에요. 정무위원회가 뭐 하는 데냐면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를 국회에서 이렇게 다루는 건데 뭐 하는 데냐고. 은행들 목숨 쥐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위원회가 정무위원회. 그런데 이 정재훈 민주당 의원이 또 누구를 등장시키냐 하면 청경득 변호사를 보내서 또 신 씨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청경득이 누구냐 하면은 유재수하고 역시 금융권 인사를 논하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금융권 인사 문제가 있을 때 등장했던 천 행정관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봐주기 했던
그 민정수석실의 윤총경.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에서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유재수 사건이라든지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이럴 때 다 이름이 거론됐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입장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양정철 원장과 정재호 의원의 입장입니다. 야멸차게 할 수 없어서 양 원장 부탁은 하겠다고 한 것뿐이다. 어이가 없다. 양 원장은 아까 금감 원장 인사 나면 좀 알아보겠다라고 텔레그램을 보냈죠. 정재호 의원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김 변호사님,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건 260억 원 대출 연대 보증 상황에서 이상호 회장이 쓱 빠지고 나서 어떻게 1,400억 원의 막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일단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친문 인사들이 수사에 방해를 했는지, 두 가지 이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분은 2012년에 있었던 대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출도 산업은행에서 대출했었는데요. 당시는 이명박 정부였기 때문에 과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서 그 불법적인 대출을 했느냐,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찰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친문 인사가 권력을 이용해서 청탁을 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사항이긴 한데, 2019년 5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중앙지검장일 당시에 중앙지검이 지금 신모 씨가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총장이 친문 인사의 청탁을 받아서 수사를 은폐했느냐, 이 부분은 한번 좀 의문이 드는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약 정리 잘 해주셨어요. 네. 김배은 박사님, 네. 그럼에도 궁금한 건 김희정 장관 언급했고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 주셨듯이 왜 그때 그 등장인물들이 계속해서 사건이 바뀌는데 계속 등장을 하느냐라는 거죠. 금감원장 인사 얘기도 나왔고, 그렇죠. 행장도 곧 바뀐다더라. 윤청경이 전화해서, 그리고 법원에 우리 회장님 빌딩 넘어가는 거 제가 홀딩하라고 해놨습니다. 윤청경 말이 진심이라면 어쨌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법원 경매까지 막았다는 거잖아요. 넉넉하게 추정해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완전하게 장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달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달래는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양정철 원장 말처럼.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시키고 나서 나는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이게서 떨어져 있는데 본인이 뭔가 약간 해결사인 것처럼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하게 되고, 곧 금감원장 인사가 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실제로 금감원장 인사가 바로 나요. 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비춰봤을 때 양정철 원장은 과거는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윤총경도 그렇고, 윤총경의 발언이 저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사업가 신씨는 굉장히 다급해요. 이미 여기 대해서 빌딩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거 경매안에게 홀딩해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채무를 갖고 있는 은행이 신한은행 아닙니까? 민간은행에 대해서 만약 경매에 대한 홀딩 절차를 윤총경 청와대의 관계자가 모종의 압력이나 역할을 하게 됐다라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업무방해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전 정부에서 봤던 수많은 권력남용 행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가 신 씨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속에서 어떻게 연대 보증을 섰던 사람이 중간에 나도 모르게 빠졌는가, 이건 사실은 굉장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여기에 얼만큼 법적 지위들을 남용하면서 일탈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를 지금부터는 수사당국이 명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들 병원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꼭 눈이 내릴 것만 같은 날씨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본인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눈이 펑펑 내릴 때는 쓸어봤자 소용이 없다. 의미심장한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송철호 시장, 다시 말해서 청와대의 이른바 선거 개입 의혹, 하명 수사 의혹이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이 첩보를 청와대에 제공한 당사자인데,
송병기 부시장과 관련돼서 좀 수상한 행적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게 나왔는데 1인 2역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명의 실명까지 송병기의 1인 2역.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의 영역이에요.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로 울산경찰이 김기현 의혹의 첫 제보자인 송병기 부시장을 참고인 조사 후 퇴직공무원 김땡땡의 이름으로 가명으로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울산경찰에서 김땡땡의 이름으로 가명 진술조서 버전 하나랑 송병기 실명 진술조서 버전 2개를 따로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자, 2인분 진술이다 라고 제목이 오늘 달렸군요. 2인분. 1인분은요, 바로 이거예요. 울산경찰 김기현 측근 의혹 수사하며 퇴직공무원 김땡땡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확보했다. 근데 김땡땡이 아니라 송병기 부시장이었죠. 요렇게 꾸민 조서 하나. 그리고 이게 1인분. 자, 그리고 2인분은요. 송병기 부시장을 한 차례 더 조사한 후 실명 조서를 추가한 겁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를 알아보니 다른 공무원들은 다 문제없다라고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땡땡의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 진술이 부족하니까 송병기 실명으로 한 차례 더 조사 후 실명 조서를 추가했다. 결국에는 김기현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이 적어도 2명이네. 외관상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송병기 부시장에게 진술받았는데 하나는 김땡땡으로 또 하나는 송병기 실명으로 2인분 진술 조서를 경찰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네. 울산 경찰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하나 둘씩 본청에 보고를 제끼고 청와대에 직보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조서를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찰 중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전하고 지금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뭐 이게 진짜 하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었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무게 중심이 이제 청와대에 있었다면 지금은 울산 경찰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된 거죠, 분위기가. 사실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한 거냐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뭔가를 더 다시 재가공했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 사건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사건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위에서의 압력에 의해서 좀 더 보강 수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현직 공무원들은 아마 입을 안 열 가능성이 많고, 그런 퇴직 공무원으로서 또 이 송병기 역시 어떤 그 말하자면 교통 건설국장에 있다가 또 뭐 울산 발전연구원에 있다가 또 퇴직을 했기 때문에 1인 2역을 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말하자면 위에 선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이든 아니면 청와대든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보강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김주영 장관님, 이거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대목인 것 같고 야당에서는 이거 짜고 치는 수사판의 결정적 증거다라고 좀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울산시 부시장 알고 보니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은 송병기, 한쪽은 김땡땡. 그렇죠. 두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과연 그때만 두 얼굴로 살고 있는지 지금도 여전히 두 얼굴로 살고 있는지 기자회견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의심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김모 씨로 진술을 했었는데 그 김모 씨 이외에 다른 공무원들은 아무도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이런 진술을 경찰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수사를 계속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김모 씨는 따로 있고 또 나쁜 진술을 하는 송 부시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가명 진술 하나 따로 받고 실명 진술을 받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경찰이 일을 막 했네요. 그런데 거기에 경찰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무리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과연 경찰의 뜻인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윗선으로부터 지금 이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를 만들어낸 건지라는 경찰의 문제도 있지만 경찰도 정말 자력으로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정말 피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는지 이게 있다라는 거죠. 김 변호사님 변호 많이 해보셨으니까 내가 변호하고 있는 피의자가 검찰이나 경찰한테 조사를 받는데 알고 봤더니 이 수사하는 수사 당국에서 내가 변호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막 조서를 한 사람에게 여러 버전으로 받아놨다라고 했을 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실 때는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변호사가 봤어도 가명과 진술 조서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되게 이례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가명 진술 조서도 본인이 결국 법정에 출석을 해서 신분을 밝히고 반대 신문을 받아야지만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이든 실명이든 결국은 송병기 부시장이 이제 법정에서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는 하나의 진술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법률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이 가명 진술 조서를 받는 것은 이 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신원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명 진술 조서를 받도록 법도 허용하고 특정 법률이 아니더라도 이 판례도 그걸 허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데 굳이 나중에 가명으로 그러면 계속 받으면 되지 왜 실명으로 전환했는가? 그 사이에 혹시 보복받을 우려가 없어진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는 뭐 수사당국이 아닌 이상 제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술이 어쨌든 김기현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이 지금 2개로 갑자기 2인분으로 드러나게 됐다. 그런데 그 소스는 한 명이었다. 라는 게 이 실체의 본질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 본인이 어제 본인의 현재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직접 한번 일단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눈이 펑펑 올 때는 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쓸면 거기에 또 쌓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허나 소장님, 네. 눈이 펑펑 올 때는 왜 군대에 있을 때 눈이 펑펑 올 때는 쓸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쓸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제일 비참하거든요. 피 내리는데 지금 내가 쓰이구나 하면 또 돌아보면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명을 하지 않는다. 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죠. 본인의 억울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눈이 이렇게 펑펑 내리고 있는데 그 눈 다 막고 있는 건 본인이 아니라 국민들이거든요. 그죠,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권력자로서 권위의 법칙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메시아 전략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심을 자극해서 추종자들에 대한 그 표심을 좀 얻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잘 네, 그렇죠. 첫 번째 그 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환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은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김진 기자가 셔터맨이잖아요. 그럼 셔터맨이 뭐야? 라고 하면 채널A의 아침을 열고 뭐 저녁을 닫는단가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은유 비슷한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다르게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설명을 해줘야지. 예, 근데 지금 우리 송 시장은 그냥 눈이 내리면 쌓이는 것을 지금은 뭐 쓸지 않아야 된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뭐 예측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살짝 빠져나가는 그 권위의 법칙이 있고요. 그러면서 침묵합니다. 그게 아주 활용점정이거든요. 권력자들이 권위를 드러낼 때 침묵의 법칙을 활용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일은 당신들이 처리하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그 일 처리하면서 눈 막고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우리 군대에서 눈 올 때 이렇게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저도 뭐 똑같이 하긴 했는데. 김 박사님도 많이 쓰셨군요. 그럼요.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눈이 정말 많이 거기는 왔습니다. 진짜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보급병이어서 눈 올 때마다 넉갈에 삽 이거 다 갖고 와서 최종적으로 있는 삽까지 다 챙겨야 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눈이 올 때마다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이제 병사의 입장이 아니라 지휘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걸 쓸지 않고 있게 되면 전술도로가 얼거나 막혀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쓸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제가 한때는 우리 지휘관들도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야 됐어 그냥 쉬자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눈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딱 가서 정말 너무 참담했던 그 심정 차라리 그냥 눈 올 때 조금 더 쓸 걸. 너무 많이 쌓여갖고 그때는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눈에. 처음에는 교대 하면서 조금씩 계속 쓸어내리면 어느 정도 치워가면서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딱 하루 그냥 눈 감고 쉬었다가 다음에 눈 쓰려고 그러면 치울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송철호 시장 입장에서는 관련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차피 지금 얘기해봤자 의미 없지라고 하게 되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의 눈덩이는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일부 내용들이 조국 전 장관 사례처럼 진실로 드러나게 됐을 경우에 받게 되는 후폭풍은 송철호 시장의 건이 아니라 정권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이 과연 과거에 있었던 군대의 비율을 생각하고 있는 게 적절한지를 한 번쯤 저는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눈이 펑펑 올 때는 쓸지 않아도 된다. 또 딱 눈과 관련된 다른 비유도 있잖아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라는 의혹도 많아서 참 눈과 관련된 비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송철호 시장 입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엔 여의도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의도는 다시 폭풍 전야입니다. 예산안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4+1 한국당을 뺀 채 통과시켜본 전력을 갖게 된 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와 또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당을 뺀 채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이겠다라는 기사입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로비를 점거하며 이를 6탄으로도 저지하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곧 여야 간의 대충돌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명백한 의회 쿠데타입니다. 의회 독재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종언을 고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가 다시 얼어붙었어요. 김용주 의원님. 네.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연말에 지금 얘기가 한 12월 13일, 오늘이 12일이니까 내일 민주당에서는 4+1 방식으로 네. 공수법과 이제 선거제를 밀어붙이겠다. 한국당 빼고 네. 통과시키겠다. 강행하겠다. 패스트트랙.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고 한국당은 지금 이미 국회 로비에 다 나와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라는 현수막까지 지금 바닥에 붙이고 텐트까지 지금 동원됐어요. 내일 혹은 모레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10일 예산안 거의 합의 수준까지 갔다가 거의 갔어요. 그렇게 네. 되지 못하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이렇게 통과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조금만 더 수정해서 차수 변경하면 사실은 개수 조정해서 통과했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갔을 텐데 그게 되지 못한 부분이 좀 매우 아쉽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원래는 11일 날 임시국회를 열어서 바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예.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얘기를 하니까 이제 13일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 같고 민주당은 어쨌든 12월 17일 되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인 16일까지는 이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여러 가지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그 4+1 내부에서도 말하자면 비례대표 연동률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시를 지킬 수 있을지 말하자면 16일 날 예비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판단하기에 애매한 것이 현재 이런 패스트트랙에서 검찰 혹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야말로 결사항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네. 것도 또 한편으로는 밀어붙이자는 데 힘을 쏟아서 한번 어쨌든 12월 16일 날은 한번 시도하지는 않을까 싶고요. 늦어도? 시도했을 때 도저히 안 될 경우는 한 번 더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다만 본회의의 순서를 지금 이제 유치원법을 비롯해서 쟁점 법안은 좀 뒤로 하고 조금 더 초기에 뭐 핵심되는 공수처법, 선거법은 앞에서 시도 처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올해 다 갈 때까지 김병현 박사님. 네. 공수처법하고 이제 선거법 때문에 뭐 박용진 사법 같은 거는 완전 찬밥됐어요. 박용진 의원 본인 같은 경우는 막 답답해서 막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국회의 마지막 발목은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인데 선거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거의 룰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4+1 안에서도 아니 이게 황당한 게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지에 대해서 4+1 사이에서도 아직 합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국당은 아예 반대하고 있고 이거 진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늘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전부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핵심은 예산안 처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산안에 관련된 부수법안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고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면 현행법이랑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수법안 처리하고 예산안 처리하는 게 맞는데 부수법안을 먼저 올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예산안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례를 바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치원 3법 얘기를 했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법이 정한 국회 선진화법에서의 330일 숙려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럼 법은 330일의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은 본회의에서 표결하라는 게 법의 정신이에요. 그럼 그건 표결하면 되거든요. 표결을 맡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 같은 경우도 본회의 부의되고 나면 60일의 숙려 기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럼 11월 27일, 12월 3일에 올라타 있는 법안 같은 경우는 언제 처리가 가능하냐? 최소한 1월 27일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선거법 처리를 법과 원칙 정신에 따라 하게 되면 이번 총선에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꼼수를 통한 직권상정 하려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야당의 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를 완전히 꽉 막히게 만든 겁니다. 다시 한번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던 취지의 본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고 있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 속에서 국회가 어떻게 이 난국을 펼쳐갔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답은 좀 간단할 것 같은데 한 발씩 좀 물러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지금 국회 분위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김정 장관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어쩔 수 없다. 패스트트랙 열차 선거제 공수처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위기가 좀 강하더라고요. 한국당에서도 저쪽에서 어쨌든 밀어붙일 거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봤던 충돌 버금가는 그 이상의 충돌도 불사해야 할 상황이다라는 전운이 정말로 지금 감돌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사실 선거법 개정을 원하지 않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선거법으로 크게 이득 볼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석이 줄어들게 되니까. 네, 찬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서로 지금 소수 야당이랑 주고받고 소위 야합을 해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로서의 그런 역할을 포기를 하고 이제 통법부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원하지 않고 내 지역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큰 거를 청와대가 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딸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번에 예산안 처리를 통해서 국회 모습 이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이 몇 가지 나타났고 이게 남아있는 선거법이랑 이 공수처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예산안 법안이 136번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1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 김병민 박사님이 얘기하듯이 돈 들어올 구석을 담보하는 법안이 통과돼야지 그래야지 이만큼 나라 살림이 들어오니까 쓰겠다라는 예산을 해야 돼서 이렇게 원래 136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의장님이 마음대로 쭉 당겨서 법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방망이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일반 국회의원들은 그 500조 슈퍼 예산의 내용이 뭔지를 받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찬성 버튼 누른 거예요. 자기 재산이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500조를? 요즘 시중금리 2%만 돼도 높은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 예산을 500조, 9%나 느린 데다가 60조 적자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그것도 불법 기구를 만들어서 자꾸 4+1, 4+1 하니까 원래 국회에 있는 기구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원내교섭단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하나 들어가 있는 원내교섭단체는 진짜 원내대표는 한국당하고 협의를 하는 데 가 있었고요. 원내대표도 아닌 사람이 거기 가서 있었고 하나는 당도 안 만들어져 있고 당을 준비하고 있는 모임인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예결위를 무산시키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국민 예산을 통과시키는 사례를 봐서 자기들 목숨줄하고 관련 없는 예산안도 저런 식으로 국회법 어겨가면서 통과시키는데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은 오죽해서 더 한국당 배제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당이 우려하는 거는 딱 이겁니다. 자기를 밖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번 국회의원 정수 300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뽑는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야지 비례대표 수를 이런 식으로 무한정 늘려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30%나 40%만 지지를 받아도 전체 100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만 연동형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소수 쪼개기당 여러 개 만들면 과연 대통령을 잘 견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연동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잘 협상이 될지 예산안 밀리는 걸로 봐서 역시 게임의 룰도 마음대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협의를 해서 좀 서로 화합하는 마지막 마무리를 20대 국회 선거법과 이 공수처법 화합하는 모습으로 국민들 마음을 좀 다독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심원내 대표가 협상의 길은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 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는 만큼 좀 연말을 가기 전에 국회가 마지막에 훈훈한 모습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하든 안 하든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필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필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다음 국무총리 누굴까요? 자,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성 8차 사건 국가수 조사 결과가 조작이 됐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현대차 공장의 와이파이 논란. 네 번째는 해리스 대사의 참수 집회가 예고됐어요. 논란입니다.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자, 국회의장을 지내신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새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총리 유력 후보, 사실상 내정 단계까지 갔었던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 진보 진영이 친재벌적 성향을 갖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청와대가 이 반발에 밀려서 김진표 카드를 접고 정세균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관측이 지배적. 정세균 의원은 김진표 불똥이 나에게 왔다라는 입장입니다. 내년 총선 종로 출마 의사를 밝히며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적극 추천했던 사람이 나였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한 차례 고사했던 정세균 의원은 지난 주말 청와대가 검증 동의서를 보내자 고심 끝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총리가 되면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가 되는 거죠. 국가의전 순위 2위인 국회의장이 서열 5위인 총리를 다시 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정세균 의원에게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야당으로부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인사검증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반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며 검찰개혁의 포부를 다지던 추미애 후보자는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2003년 재선 당시 작성한 논문이 타 논문과 결론까지 똑같다는 건데요. A4용지 125쪽에 이르는 논문 중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은 60개가량. 이 중 상당수는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일부 단어만 동의어로 바꾸는 등 복사 붙여넣기를 한 문장이다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연루윤리 지침 등 학계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었다라고 해명했고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추후 열릴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총리 얘기가 오늘 가장 뜨거운 화두인데 사실 김용주 의원께서 잘 아시니까 원래는 지난주까지 김진표 의원이 총리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거두절미하고 정세균 쪽으로 의장님, 전 의장 쪽으로 흐르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가급적이면 총리 되시는 분이 호남 출신이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언론에 나온 것처럼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세균 전 의장께서 사실은 이제 검증 동의서에 마지못해 동의한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검증 절차에 들어가는데 동의했다라는 부분이고 대통령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측면인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김진표 의원의 총리 카드도 아직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총리가 될지는 저는 두고 볼 일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 변호사님,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선수도 높고 정치력도 갖고 있고 또 사실은 경제통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첫 뉴스도 경제 뉴스였잖아요. 대통령에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많이 보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 정책에서 조금 뭔가 균형 잡힌 것을 총리로서 어른으로서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대통령도 사실은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에 마음에 뒀었던 건데 특히 민노총이 김진표 카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해서 결국 청와대가 민노총의 반발에 밀렸다라는 지금 후문도 나오고 있어요. 일국의 총리를. 네. 뭐 민노총만이 아니라 민노통이다. 대통령? 그 진보 세력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제 반대 의견들을 제시했고 온라인상에서도 뜨겁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진보 쪽에서도 상당수는 문 대통령의 뜻이니까 따라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의견도 많았어요. 네, 많았지만 이제 김진표 의원의 개인적인 성향, 이제 보수적인 색채라든지 또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개혁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비난이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총리가 정세균 의장이 간다라는 건 네. 다시 말하면 종로가 빈다는 거예요. 네. 종로가 빈다면 임종석 의원도 그래? 할 것 같고 다시 한번? 이낙연 총리가 네. 종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이번 총선을 이해찬 대표 말고 이 총리가 사실상 앞서서 지휘하는 건 아니냐. 뭐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 총리로 가는 건 아니냐라는 설도 있어요. 네, 민주당의 총선 전략과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 여기에 모두 좀 주력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워낙 이제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기가 좋으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검증을 해야 되고 지금 대권 후보로 거론되셨던 나머지 분들 뭐 김경수, 뭐 안희정, 이재명 다 조국 뭐 다 하자 있는 걸로 지금 뭐 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자입니까? 뭐 법적 하자가 있는 걸로 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기 있는 이낙연 총리를 위해서 자리 비우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걱정되는 게 국회하고 청와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국회가 이제 완전히 아래로 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앵커가 얘기했듯이 의전서열 넘버원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대표로 대통령이 넘버원이라면 국회의장이 넘버 투죠. 예. 그리고 사법부 대표인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이 3사, 넘버 3사. 그리고 총리가 사람들이 다 넘버 2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넘버 5. 행정부 내에서만 넘버 2지 예. 전체적인 국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행정부로 돌아오면 예. 5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제일 나를 견제해야 되는 국회의장도 그냥 내가 데리고 써. 뭐 이렇게 되면 나머지 국회의원들 지금도 저렇게 알아서 통법부처럼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세균 의원님하고 또 우리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의원님 개인적으로 다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 같이 워낙 많이 일을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졌던 직책과 역할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붙이고요. 말 그대로 또 추미애 장관도 넘버 6, 여당 대표가 넘버 6예요. 그 의전서열 순위가. 그런데 이제 한참 그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데 평소에 가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원래는 선거 앞두고 선거 사범을 다뤄야 될 법무부 장관이 그 정치인 있다가도 선거 앞두고는 옷 벗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넘버 6를 거기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까지 한다라면 공무원의 중립성이라든지 국회 관계에서 여러 가지 좀 나쁜 사인을 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 한편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이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일단 추 후보자 해명도 어느 정도 좀 소개를 하자면 그때 당시는 이른바 이제 연구윤리 지침이 명확하게 정비되기 전이었다. 보니까 그게 명확하게 정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인용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출처를 달아야 되는데 그쵸. 출처를 안 달면 그냥 소위 우리가 표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문제인 거잖아요. 네, 제가 그때 석사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때? 그 2002년, 3년도에 석사 논문 썼던 것 같은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 이거 엄청나게 강조하셨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베끼더라도 출처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대부분 석사 논문이라는 게 자신의 의견을 100% 낼 수는 없잖아요. 논문 자체가 다 그래요. 논문 박사 논문도 자체가 그렇고. 네, 거의 한 30, 40%의 자신의 의견을
결론을 내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다 인용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용이 돼야지 베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 자체로 지금까지의 추미애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더 씌워질까 봐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자리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은 이미지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해명이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예. 자, 이번에 두 번째 핫플입니다. 화성 8차 사건과 관련된 국과수 조사가 좀 이상하다. 무슨 속일까요? 함께 보시죠. 검찰이 진범 논란이 있는 8차 화성 연쇄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어요.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을 검찰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건 이래죠.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검찰이 최근 화성 연쇄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서 복역을 했던 윤모 씨가 재심 청구를 한 것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자료를 검토하던 중 당시 중요 증거였던 국과수 조사 결과, 경찰의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물증을 검찰이 최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은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며 과학수사의 쾌거라고 주장했었는데 검찰이 포착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작된 증거로 인해서 윤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을 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윤 씨는 자필 진술서에도 경찰의 고문에 의해 작성됐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죠.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 글씨를 봤는데 그 당시 제가 쓴 거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고 그 당시 경찰이 불러줘서 쓴 거는 그리 생각이 들어요 좀. 검찰은 국과수 결과 조작에 경찰뿐 아니라 국과수까지 관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담팀을 꾸리고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해 조사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배윤 박사님, 이 경찰이 그때 당시에 억울한 사람을 20년간 가둔 거예요. 이춘재가 사실 용의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건 그때 당시 경찰은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과수 결과까지 조작을 해서 없는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울산 경찰 얘기도 드렸지만 한 사람 불러서 조서 2명으로 꾸미고 한 사람 불러서 가명으로 조사하고 본청에는 보고도 하고 과연 지금 경찰이 그때 경찰과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담보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꽤 오래전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국과수의 조사 결과까지 조작해서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 법적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이게 대한민국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도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뺏어가는 것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버닝썬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돌직구쇼에서 그때 박정화 대변인이 잊지 말자 버닝썬 수차례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한들 시간이 지나고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추후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검찰의 조사 결과 다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이춘재에 대한 내용들이 벌써 나온 게 꽤 됐다라면 이 국과수 등의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이 검찰을 통해서 불거질 것이 아니라 경찰을 통해서 진즉에 발표가 됐었어야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검찰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그제 가서 우리도 할 건데라고 얘기를 나오게 되면 이거는 검경 간의 갈등 문제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 있다라면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나서서 그 잘못을 다시 한번 뒤쳐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 사건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영화 재심에 해당 당사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영화 보셨던 분들 아마 눈물 많이 흘렸을 거예요.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이 옥고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 경찰에 관련된 내용들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진실 이제라도 검찰이 좀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국가수가 관여했다라고 하면 이제 공문서 위조 또는 허위 공문서 작성인데요. 문제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미 2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검찰이 관여해서 확인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지금 억울하게 20년 동안 수감 생활한 분은 그 20년 동안의 수감 생활에 대해서 재심으로 억울함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재심 사유가 법적으로는 7개가 정해져 있는데 해당될 수 있는 건 2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는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뭔가 폭행 협박으로 가혹행위를 했다. 또는 두 번째는 당시의 유죄의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위조로 확인됐다. 조작됐다. 네, 요 2가지인데 지금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분들은 당연히 가혹행위는 없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증거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 이 재심을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검찰이 나서서 이 증거가 위조됐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제 검찰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뭔가 수사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세 번째 하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에서 근무 시간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가 노조의 반발이 거세자 일단 철회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9일 회사 측은 일부 직원들이 작업 중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드라마나 축구 영상 등을 보는 것 때문에 안전과 생산성의 문제가 우려되자 와이파이 접촉을 제한했는데 노조는 와이파이 접촉이 차단되자 현장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토요일 특근 거부까지 내세우며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와이파이 때문에 파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노조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기 잘못했다고 하면은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한다고 그래놓고 이걸 어찌를 못하겠다고 하면은. 와이파이 제한 이틀 만인 어제 현대차 측은 20일까지 접속 중단을 보류한다며 노조 측과 협의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같은 와이파이 파업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노조 내부에서조차 정신 차리자 조합원인 게 부끄럽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논란 자체가 울산 공장의 문제점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회사 측과 노조의 입장이 쉽게 협의될지는 미지수. 자칫 와이파이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나올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반미 친북 성향 단체들이 내일 주한미 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대사를 겨냥한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해서 논란입니다. 이들은 지난 9일 SNS에 해리스 대사의 사진이 담긴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 포스터를 게시해서 행사를 홍보했었는데 어제 경찰에도 정식 집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참수 생각 공모전을 개최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했는데요. 예시로는 해리스 대사의 쿼터를 하나하나 뽑기, 나무젓가락으로 줄이 틀기 등등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질이에요. 그중 가장 반응이 좋은 제안은 경영대회에서 실제 행동에 옮기겠다며 해리스 대사에 대한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 이것도 저질이에요. 이들은 지난 10월 미 대사 공관을 기습했던 대학생 진보연합과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해 활동하는 등 관련이 깊은 것. 이중 국민주권연대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첫 방한 때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참수 경연대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질이었어요. 경찰은 집회를 그대로 하게 둘 수 없다며 집회 제한 또는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지만 과연 이들이 쉽게 행사를 포기할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 10월 공간을 습격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미 대사의 안전을 갖고 위협하는 상황. 자, 김희정 장관님, 이게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네. 표현의 자유도 있어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수준 있게 좀 해야죠. 네, 그러면 참수, 오히려 이게 반발만 뭡니까? 이렇게 사실 단어만 얘기하는 것도 끔찍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도 이미 이런 일을 했어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초상화를 놓고 비비탄 쏘고 불로 태우고 그리고 파쇄기에 이렇게 얼굴 갈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과연 제대로 된 이렇게 처분을 받았다면 이들이 2년 뒤에 또 똑같은 짓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생이고 성년이긴 하지만 법적 처분도 있어야 되고 또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우리 앵커가 오죽하면은 방송에서 저질이라는 단어까지 쓰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동맹국 대표가 에게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적국에게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거꾸로 우리나라 대사가 외국에 나가서 저런 꼴 당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그 대사를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다 생각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자, 하플 4명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오늘 갑자기 어젯밤부터 기온이 네. 영하로 얼어붙었어요. 여의도도 되게 춥죠, 선생님?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워요. 오늘 더 춥고 내일 주말까지 춥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 좀 이 기온이 떨어지면 사람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감기, 바이러스성 질환 이런 거 안 걸리게 특별하게, 각별하게 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선 장병들 얘기도 한번 좀 해주세요. 아, 맞아요. 네. 우리 전방에서 근무하는 일선 장병들 건강도 각별히 좀 신경 쓰기 바랍니다. 도울직구 시청자는 아프면 안 돼요. 맞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